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한양 바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느 기생의 기막힌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남들이 보기엔 망조가 든 길 같아도 그 끝에 보석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제가 바로 그 기적을 직접 겪은 주인공이랍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전 재산을 털어 매맞는 머슴을 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운명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저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방인 만월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월선이었지요.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선비들이 줄을 서고 제가 켜는 가야금 소리에 정승 판서들도 너클 잃던 시절이었어요. 방 안에는 비단 옷감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화장대 위에는 번쩍이는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거든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서운 법이지요. 언제 이 미모가 시들지, 언제 이 인기가 식을지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섞인 소란을 듣게 되었지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포악하기로 소문난 김부잣집 마당에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장정 둘이서 한 사내를 멍석에 말아놓고 몽둥이질을 해대고 있었어요. 그 사내는 옷이 다 찢어져 살점이 보이고 피가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맞으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데 그 사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릅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짐승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깊고 강인한 선비의 눈빛이었거든요. 머슴 옷을 입고 매를 맞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저기 앉아있는 김부자보다 훨씬 고결해 보였습니다. 김부자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귀한 화초를 밟았으니 오늘 여기서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부자 나으리, 제발 멈춰 주십시오. 김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월선이 내가 웬일이냐? 이놈은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저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모은 금괴와 어음이 들어 있었지요. 나으리, 제가 이 사내를 사겠습니다. 여기 제 전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면 나으리의 화초 수천 개를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내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이 머지않아 은퇴해서 편히 살 돈을 다 죽어가는 머슴 한 명을 사는데 다 써버리다니요. 제 몸종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씨, 제정신이세요? 이 돈이면 평생을 공주처럼 사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내를 살리지 않으면 제 인생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김부자는 돈주머니의 묵직한 무게를 확인하더니 음흉하게 웃으며 사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미친년이라더니 정말이구나. 가져가라. 죽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저는 그 사내를 수레에 싣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눕혀놓고 보니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제 비단 치마를 찢어 피를 닦아내고 비싼 약재를 구해다가 정성껏 상처를 돌봤습니다. 동료 기생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월선이가 머슴 하나에 홀려서 알거지가 되었다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를 간호하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그는 저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강이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명문 사대부가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모함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하고 홀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긴 채 머슴살이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 밤 제가 잠든 사이 글을 읽고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남은 폐물을 팔아 그에게 종이와 붓을 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거지가 다 되었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의 곁에서 글을 배우고 시를 읊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조정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가락지까지 팔아 그에게 새 도포와 갓을 사주었습니다. 이강 씨, 이제 당신의 자리를 되찾으러 가십시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고요. 시험 당일 저는 온종일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이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금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이 아닌 가마를 보내 저를 모셔가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관복을 입은 당당한 대감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수많은 대신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제 영혼의 주인입니다. 임금님께서도 저희의 사연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시어 저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생월선이에서 정경 부인이 된 저를 보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웃던 동료들은 제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뿐이었지요. 우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부처님 모시듯 귀하게 여겼지요. 저희는 전 재산을 털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매맞던 머슴을 샀던 그 전 재산이 결국 온 세상의 복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손해가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제가 그날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듯이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경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 앞길이 비단길만은 아니었답니다. 궐 밖으로 소문이 퍼지자 시세 많은 눈초리들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모릅니다. 양반과 부인들은 제가 모임에 나가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쑥덕거렸지요. 기생 출신이 어찌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오르냐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제 남편 이강 대감은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양 바닥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민심은 흉흉해졌지요. 그런데도 돈 많은 욕심쟁이들은 곡간을 걸어 잠그고 곡식값을 올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제 남편을 죽도록 때렸던 그 김부자였습니다. 그 노인네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쌀을 매점매석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에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의 녹봉을 아껴 모은 돈과 제가 부인으로서 관리하던 재산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김부자를 찾아갔지요. 저는 얼굴을 가리고 거상으로 변장하여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쌀을 모두 사겠다고 말이지요. 김부자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정체도 모른 채 싱글벙글하며 모든 쌀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쌀을 받아 곧바로 장터 한가운데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남편 또한 조정에 건의하여 창고를 열게 하고 부정한 관리들을 엄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부자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암행어사의 명패를 들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부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지요. 자기가 개처럼 부리며 죽이려 했던 그 머슴이 지금은 생사여 탈권을 쥔 높은 관리가 되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제 남편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로챈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양반과 부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선 부인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어머니라며 칭송이 자자해졌지요. 저는 기생 시절 배웠던 풍류와 세상 물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 남편의 내조를 톡톡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천한 기생 출신이라 부르지 않고 지혜로운 여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정원을 거닐며 달을 보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대감, 그때 제가 전 재산을 주고 대감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는 그날 장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을 것이고 당신은 화려하지만 외로운 기생으로 늙어갔겠지. 당신의 그 용기가 나를 살렸고 내 영혼을 일깨웠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제가 한 선택이 단순히 한 남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매맞는 머슴의 눈에서 보석을 발견했던 그 짧은 찰나가 저를 한양 최고의 귀부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가르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비단 옷을 입었다고 다 고귀한 것이 아니며 누더기를 걸쳤다고 해서 다 천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담긴 기계와 진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김부자의 집 마당에서 매를 맞던 그 사내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때 제 몸종이 저를 말리며 했던 말들이 기억나네요. 아씨, 저런 죽어가는 놈한테 돈을 버리는 건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미친 짓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만약 그날 제 재산을 아까워해서 고개를 돌렸다면 저는 평생 비단 옷을 입고도 마음은 헐벗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목이 좀 타네요. 제 인생 역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조정을 은퇴하고 저희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벌어진 일들도 정말 기상천외하거든요. 그곳에서도 저희 부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사고 아닌 사고를 치며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남편과 저는 조정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낙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질 때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허망하다는 것을 남편도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세 좋고 물 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경부인까지 지낸 제가 시골 구석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편안한 무명옷을 입고 흙을 밟는 그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요.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산 주인이 무지막지한 세금을 거두고 숲을 망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땔감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그 산의 주인은 한양에서 귀향을 온 어느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었지요. 남편은 그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저에게 지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생 시절 익혔던 사람 마음 읽는 기술을 발휘하기로 했지요. 저는 마을 부녀자들을 모아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그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산의 보물을 저희에게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보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 척박한 산에 무슨 보물이 있단 말이냐? 저는 산기슭에 지천으로 널린 평범한 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양 귀부인들이 환장하는 약초이자 화장품 재료입니다. 사실 그건 흔한 약초였지만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캐고 말리는 법을 가르쳤고 그것을 한양의 인맥을 통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 주인에게는 세금 대신 수익의 일부를 떼어주기로 약속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겨 좋고 산 주인은 가만히 앉아 돈을 벌게 되니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 길목에 웬 노인 하나가 덜덜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이 어찌나 초라한지 넉마를 걸친 거지가 따로 없었지요. 저는 시종을 시켜 그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죽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받아든 노인의 손이 유난히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노인은 바로 예전에 그 위세당당했던 김 부자였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몰수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남은 돈마저 다 날리고 이제는 밥 한 끼 빌어먹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죽을 허겁지겁 먹을 뿐이었지요.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강 대감임을 알아챈 김 부자는 죽그릇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매를 맞던 그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네. 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 남편은 김 부자에게 작은 집 한 채와 농사지을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게. 자네가 괴롭혔던 그 머슴들이 느꼈던 그 고통과 보람을 이제는 직접 느껴보게나. 김 부자는 엉엉 울며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에게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망만 남지만 덕으로 갚으면 사람이 남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파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든든한 제 남편 이강 대감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장터에 나갑니다. 이제는 그곳에 매맞는 머슴도 거만한 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웃으며 물건을 주고받는 정겨운 풍경만 가득하지요. 저희 집 마당에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지요. 사람들은 이 비석을 은혜의 비라고 부릅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사람을 샀던 기생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지요. 인생은 참으로 묘한 여행입니다. 제가 그날 장터에서 고개를 돌렸다면 저는 아마 평생 비단 치마의 무게에 눌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는 모험을 택했고 그 덕분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대박은 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터지는 법이랍니다. 사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조금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시골에 내려와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한양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정성껏 키워 한양으로 보냈던 큰아들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머리를 닮아 명석했고 제 성격을 닮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아들은 장성하여 어엿한 관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남쪽 지방의 비리를 조사하러 가던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전설처럼 말하더군요. 천한 신분을 딛고 일어나 나라의 보석이 된 여인이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이 행여나 자식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본인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안아주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아주 고약한 인간이었지요. 그는 저희 부부가 전직 대감과 정경 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제가 기생 출신이라는 점을 비꼬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지요. 한 번은 마을 잔치가 열렸는데 그 사또가 저에게 술을 따르라며 무례한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사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기생 시절에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술잔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입니다. 지금 나으리의 잔에는 욕심과 오만이 가득 차서 술이 넘치고 있군요. 그 술을 다 마시면 나으리의 앞길도 넘쳐 흐르는 술물처럼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사또는 화를 내며 잔을 내던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누구에게 훈수질이냐며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희 집 대문을 박차고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의 출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암행어사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동료이자 남편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지요. 그동안 그 고약한 사또의 비리를 조사해왔던 것입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높은 관직이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덕망과 올바른 행실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그 사또를 보며 예전의 김부자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휘두르기만 하면 결국 그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드는 최고의 여인이요. 그 오만한 사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도리를 말하는 당신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반했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대감, 저는 그저 대감이 매를 맞던 그날 보았던 그 눈빛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 이제 저희 부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마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오는 젊은이들, 어려운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로 가득하지요.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옛날을 회상합니다. 화려한 가채와 붉은 입술의 월선이는 이제 사라지고 인자한 웃음을 짓는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는 제가 살려낸 생명들과 제가 지켜온 사랑의 기록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오늘따라 노을이 유난히 붉은 게 그날 장터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태양을 닮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박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곁을 지켜준 남편,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이웃들이었지요. 전 재산을 주고 샀던 그 머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과 오붓하게 늙어가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으로 끝까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희가 머물던 그 평화로운 마을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한 분 더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보낸 임금님의 정갈이었지요. 정갈의 내용은 놀랍게도 저희 부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지혜가 나라의 큰 위기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이었지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미 은퇴하여 흙을 만지며 사는 삶에
익숙해진 터라 다시 그 치열한 정치의 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감의 재능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을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제가 곁에서 지킬 테니 걱정 마시고 다녀오시지요. 결국 저희 부부는 다시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니 예전에 저희를 시기하던 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거나 나이가 들어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저희를 반기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베풀었던 은덕을 기억하는 백성들의 환호였지요. 임금님께서는 저희를 보시자마자 보좌에서 내려와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강대감, 그대가 없으니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구려. 부디 나를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오. 나라의 위기란 다름 아닌 이웃나라와의 외교 문제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정의 법도를 바로잡고 저는 제가 아는 상단의 인맥을 동원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기생 시절부터 쌓아온 상인들과의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사람들은 정경 부인이 직접 시장 바닥에 나가 상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이 살고 백성이 살아야 저희 가문도 평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임금님께서는 저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가졌습니다. 매맞는 머슴을 남편으로 얻었고 그 덕분에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상은 과부나오니 부디 그 재물을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써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제 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한양 한복판에 어려운 여인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월성각이라 불렀지요. 예전의 화려한 술집 만월각과는 전혀 다른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주인으로서 제가 평생 익힌 예절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젊은 여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저희 부부는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조용히 여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장원 급제하고 가마를 보내 저를 데려오던 날도 아니고 정경 부인이 된 날도 아닙니다. 바로 그 추운 겨울날 장터에서 대감의 눈을 처음 보았던 그 순간입니다. 남편은 제 대답에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날 당신이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세상에 대한 원망만 품은 채 죽어갔을 것이오. 당신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내 차가운 심장에 불을 지펴주었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정말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매맞는 머슴을 전 재산 주고 샀던 한 여인의 미친 짓이 결국 한 남자를 정승으로 만들고 본인은 정경 부인이 되어 나라의 위기까지 구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기적은 운 좋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혹은 세상이 외면하는 초라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진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박으로 이끌어줄 운명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사연자처럼 조곤조곤 제 인생사를 들려드렸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랑뿐이더군요. 여러분도 부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시길, 그리고 그 보석을 지켜낼 용기를 가지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깊은 밤,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도 사랑하는 제 남편 곁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저의 오늘처럼 반짝이는 기적으로 가득 차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